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을 상장 폐지하면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업비트 측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도로 물류가 멈추자 철도 물류의 공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철도 물류 확대 계획이 30년째 지켜지지 않으면서 철도를 통한 화물 분담률은 1.4%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투자가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의식주 관련 플랫폼들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구조 조정을 단행하며 생존력을 높인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의 수혜주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가 다음 달 분양 일정에 들어갑니다. 총 4,786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확대하면서 84제곱미터 이상은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오늘 증시가 약보합으로 끝이 났는데 코스닥 하락이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역시 위메이드 이슈가 관련 업계에까지 영향을 준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위믹스가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퇴출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는 세 개사 모두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영향이 이제 게임 업계 좀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게임주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또 넷마블 등이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이 게임주 전반 또 게임업계 전반에 좀 신뢰도 하락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다음으로 카카오가 세무조사를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이 카카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 세무조사인데요. 아무래도 특별 세무조사는 뭔가 이제 미심쩍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최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계열사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이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 회피 내용이 없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엔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진행 중인데 공정위는 카카오 엔터가 이제 SNS 페이지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의로 이제 경쟁사의 아이돌을 좀 비방하거나 자사의 아이돌을 홍보하는 데 좀 썼다 이렇게 좀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카카오 뱅크는 이와 관련 없이 상승했습니다. 네, 지난번 서비스 장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독과점 기업에 대한 어떤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를 했었는데 그것과 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만든 영화가 중국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캐리 소프트 상한가를 기록했다고요? 네, 캐리소프트는 어린이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어린이 이제 3D 애니메이션 영화인 캐리와 슈퍼콜라라는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 있는 이제 영화관에 상영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캐리소프트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요 캐리와 슈퍼콜라라는 작품이 이제 한국어판은 내년 1월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예정이고요. 예. 또 2월에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어 버전으로 개봉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상반기 내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일단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조금씩 이제 가시화되는 분위기인데 오늘 이제 다른 콘텐츠나 엔터주들의 주가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고려 아연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는 이슈도 있네요. 이거 주가 흐름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고려아연이 지난 23일 수요일에 자사주 전량을 이제 교환 처분해서 투자자들이 받았는데 이제 어저께는 이제 주가가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6% 정확히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일단 LG화학과는 한 2%, 또 하나와는 1.2% 정도 이제 주식을 이제 교환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개의 재무적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거다 이런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 창업주 일가가 이제 둘로 나눠져서 좀 이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좀 외부에서는 한화나 LG화학과의 이런 교환이 어떤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어제는 하락했지만 이제 오늘은 다시 그 이슈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 지분 경쟁이 일단락됐다 이런 시각들을 많이 내비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쟁이 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소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30일 수요일에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일단 10월에는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독일, 유로존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독일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2일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CPI가 나오고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고용 보고서에는 실업률이 나올 텐데, 만약에 실업률이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미국의 어떤 경기 긴축에 대한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 상패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도 위메이드 그룹 주가가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상패의 원인과 향후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위믹스 상패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게 유통량 공시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주요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는 이 위믹스의 상패 이유 중 하나로 이 유통량 공시 위반을 꼽았습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자료대로라면 시장의 위믹스는 약 2억 4천만 개 정도만 유통됐어야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약 7,200만 개의 코인이 더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통량이 계획과 달랐던 건 위메이드가 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위믹스를 담보로 또 다른 코인을 빌렸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담보 물량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기존 계획보다 많은 물량이 유통량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통량 의혹이 불거지자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 10월 27일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요. 또 약 한 달간의 숙고를 거쳐서 상장 폐지를 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정말로 허위로 공시를 했다면 이게 단순히 코인 상장 폐지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선 사실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허위로 할 경우에는 이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데요. 근데 아직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법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허위 공시가 만약에 사실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로 인해서 그리고 투자자가 소송을 걸고 난 뒤에 손해를 봤다, 이런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위메이드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일 가능성, 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히는 정수호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통량 허위 공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런 인과관계까지 좀 인정이 돼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게 있는데 관리 종목을 일단 지정을 하고 이 이슈가 해소가 안 되면 상장 폐지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지만. 네, 위메이드가 정말 허위로 공시를 한 거냐, 오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다는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장영국 대표는 굉장히 부당함을, 억울함을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영국 대표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제 거래소별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워딩들을 조금 살펴보면 장영국 대표는 상장 폐지 결정은 거래소의 슈퍼 갑질이다. 그리고 불공정한 어피트의 판단은 사회 악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유통량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뭐 준 적이 없다, 어피트 측에서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위믹스에만 적용하는 철저한 기준을 왜 다른 코인에는 적용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네, 기준을 안 알려주고 어떻게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로 봤을 때. 사실 예전부터 거래소와 그 상장되는 코인의 재단, 발행 재단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성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를 통해서만 이제 재단들이 코인을 유통이 거의 대부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특정 뭐 코인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재단 자체의 재산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갑을 관계는 존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하네요. 사실 그래서 위믹스도 뭐 물론 큰 재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 관계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상장 폐지를 좀 막아보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업계에서는 많이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을 떠나서 이제 또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재상장이 가능하냐 이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면요. 업계에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실제로 이게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와 비슷한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 피카코인을 발행하는 피카 프로젝트가 있는데 업비트의 작년에 상장 폐지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제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이장울 교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상장 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는 건 거래소 입장에서 위험하다며 현실적으로 재상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들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심각하고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번 이슈가 위메이드 회사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많이 반응을 했고요. 장영욱 대표는 사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위믹스 사업의 축은 이미 글로벌로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 중 하나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 P2E라는 겁니다. P2E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선 뭐 게임이 얼마나 재밌느냐 이건 물론이고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코인 가격이 떨어졌던 P2E 게임들을 살펴보면 그 이용자 수도 대폭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픈 같은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뭐 하루에 1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면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코인 가격이 지금은 뭐 그때보다 99%만큼 떨어졌고 그리고 하루 수입이 10,000원을 밑돌자 이제 이용자들이 80% 가까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래서 위믹스 코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존 게임들의 트래픽이 감소했고 또 매출 감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장영욱 대표는 그래서 이번 G스타에서도 공개한 신작들을 모두 위믹스 네트워크와 결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작 출시를 앞두고 이번 위믹스 쇼크라는 암초를 마주한 만큼 장 대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윤석빈 특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위믹스 상폐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앞에서 약간 논의됐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통찰력 있는 규제가 부재가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사업자 부분에서도 투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시스템적으로 서비스적으로 그런 종합적으로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믹스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을 하면 피해자 방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객관적인 공정한 기준들이 없어서 사실은 이번 사태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해야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언권법들이 시급히 좀 필요하고요. 그 안에 지금도 뭐 소비자 보호 장치, 불공정 거래 방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법적인 부분에서 안전한 프레임워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이런 일들을 소비자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윤석빈 특임 교수였습니다. 안전운임을 달라는 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이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에서 이렇게 화물연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배경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물류에 대한 대안으로 철도 물류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놓고도 30년째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내륙 통관기지 의왕 ICD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곳을 찾아 비상 수송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수송 대책에는 화물 운송 열차를 증차해
트럭 화물을 일부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파업 이슈가 불거질 때면 도로 물류의 대안으로 꼽히는 철도 물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의왕 ICD 철도 화물 수송 실적입니다. 1993년 32만 TEU였던 의왕 ICD의 철도 화물 수송량은 지난해 30만 5천 TEU까지 줄었습니다. 30년간 물류 수송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철도 물류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퇴보한 셈입니다. 의왕 ICD는 지난 1993년 철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철도 물류 운송량은 매년 꾸준히 줄었고 현재는 트레일러와 도로를 활용한 육로 운송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실정입니다. 의왕 ICD에서 가장 넓은 부지를 사용 중인 한진의 철도 수송량은 8만 3천 TEU에서 2만 TEU까지 줄었고 국내 1위 물류기업인 CJ 대한통운의 철도 수송량도 1997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철도 수송을 늘리겠다며 철도청 부지를 활용해 ICD를 조성했지만 철도 물류는 사실상 방치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철도 물류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철도 계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한국경제TV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 ICD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3.3제곱미터당 연간 8만 원 내외의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땅 주인인 코레일은 알짜 부지를 30년간 저렴한 가격에 내어주고도 철도 물류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는 사이 도로 물류의 비중은 육로 화물의 98% 수준을 차지하게 됐고 그만큼 화물연대의 협상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사안을 단독 취재한 전유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리 지금 화물 운송에서 철도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30년 전 철도 화물의 분담률이 육로 운송의 6.4%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난해 기준 1.5%까지 낮아진 겁니다. 네. 도로 화물 수송, 주로 화물 트럭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3.6%에서 지난해까지는 98%까지 늘었습니다. 1.5% 내외를 차지하는 철도 화물 분담률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네. 정부가 철도 물류를 그동안 안 키운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입니까? 네, 사실 철도 물류의 장점이 한 번에 많은 화물을 나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조금 좁다 보니까 철도 물류로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효용성이 크지 않았던 거죠. 철도 물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송 거리가 200km 정도 돼야지 트럭 화물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이런 길이가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거죠. 게다가 철도 물류가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출입 화물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짐을 항공기 그리고 배에 실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철도 물류는 도로 물류처럼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화물이 사실 몇 시간, 며칠 일찍 도착하면은 배에 싣기 전에 어딘가에 짐을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물류 기업으로서는 비용으로 잡히는 셈이기 때문에 물류 기업들이 철도 물류를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 물류가 부진한 거는 시장 논리로 보면 어쩌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철도 물류를 키워야 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예. 이번 화물연대 파업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조금 대안으로 작용할 필요성도 있고요. 열차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환경적인 측면, 요즘 강조되는 탄소 중립 때문에라도 일정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평균 철도 수송 분담률은 평균 8%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지난해 기준에서 1.5% 수준의 분담률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는 세계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평균 8% 정도라고 하셨고 우리 목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 정부는 매년 철도 계획을 세울 때마다 분담률 목표치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치도 계속 꾸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2011년 중장기 계획에서는 철도 화물 분담률을 18.5%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해내지 못했고요. 2018년도에는 10%를 낮춰 잡았지만 이 역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목표치를 더 내려잡아서 6%로 제시했
있겠지만 이마저도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6%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철도 물류 어떻게 좀 되살려야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철도 물류의 전진 기지인 의왕 ICD를 살리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조언을 전문가들 하고 있습니다. 의왕 ICD는 30년 동안 점용 계약을 했는데 이게 내년 6월이면 만료가 되거든요. 새로운 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철도 물류 실적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 그리고 이걸 덜하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 그리고 계약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철도 물류를 늘려가는 기업에게는 임대료를 내려주고 철도는 안 하고 도로 운송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에게는 이용료를 올려받는 계약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좀 해야 현재 1%까지 추락한 철도 운송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파업 등으로 도로 운송이 막혔을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1993년도에 맺었던 계약은 30년 계약이라서 입주업체의 입지가 아주 공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 주기를 좀 3년이나 5년 이렇게 단축시켜서 사용료 조정이나 새로운 입주사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교훈 대화여대 교수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물류센터를 주던 몸존 다 1년입니다. 최소한 줄여야 돼. 일단 기간을 줄여야 돼. 5년 계약으로 일단 주고 잘하면 연장. 그래야 열심히 하죠. 네, 물론 파업이 일어나지 않게 좋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돼야겠습니다만 동시에 산업계가 마비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고민해 볼 만하겠습니다. 전유성 기자였습니다. 네,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최근 벤처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이번 달 의식주 관련 플랫폼에 대한 투자는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재준 기자와 함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까? 네, 이번 달 수산 플랫폼 인어교주 해적단을 운영하는 더 파이러츠가 시리즈 C에서 160억 원을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예. 이번 투자에는 SV 인베스트먼트와 키움증권, 유한타 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투자자와 KDB 산업은행, LNS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했습니다. 예. 지난 추석 전후 경쟁 업체였던 오늘회를 운영사였던 오늘식탁이 투자 유치 어려움을 겪다가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등 약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금난에 빠졌던 것과 비교하면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보통 세탁소 많이 이용들을 하실 텐데요. 이 런드리고라는 운영사 의식주 컴퍼니는 지난 22일 490억 원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1세대로 알려진 H&Q 코리아를 비롯해서 페블즈 자산운용, KB증권, 하나투자운용 등이 신규로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아파트 앱 바이비를 운영하고 있는 HT 비욘드도 TBT 파트너스, LK자산운용, 금호건설, 반도건설 등이 참여한 가운데 9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HT 비욘디는 IoT, 즉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공간기술 스타트업인데 현대건설, IS동서, 포스코건설 등 한양 등 주요 건설사들이 표준 플랫폼으로 지금 채택 중입니다. 네. 앞서 지난 9월에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서비스 스타트 업체인 아파트멘터리가 150억 원의 시리즈 C 투자 후속의 유치를 추가하면서 네. 총 450억 원 규모로 시리즈 C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 의식주는 맞습니다. 우리가 먹거나 입거나 자거나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상 파고들면서 오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연결하는 차별화 서비스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같은 의식주 업종에서도 기업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아까도 전해주셨지만 투자 유치를 성공한 기업들은 어디에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지난달 방송에서 그 쿠팡의 법칙이 사라졌다 이렇게 예. 보도를 한번 하면서 성장성보다 수익성이 중요해졌다고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투자의 유치에 그 성공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벤처캐피탈 업계는 크게 두 가지 옥석 가리기, 비용 통제를 꼽았습니다. 네. 벤처캐피탈 업계는 그 코로나19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혹독한 그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그 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가 투자 판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벤처캐피탈 그 투자가 상당히 줄면서 마케팅 등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고 특히 이커머스 서비스 경쟁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만 후속이나 집중 투자를 통해서 격차를 넓히는 초격차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 유치한 그 런드리고의 그 투자를 한 그 A 벤처캐피탈 고위 관계자는 비수기의 경우 월 3, 4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 특히 겨울에는 아무래도 두꺼운 옷 같은 걸 많이 맡기기 때문에 예. 월 50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한데 이러면 월별로 흑자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성과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위축되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업계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실제 벤처업계를 취재하다 보면 어느 기업이 어렵다더라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배달 대행업체인 불응을 하는 메시코리아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는 예.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그 축산물 유통 플랫폼인 정육각은 그 초록마을 인수를 위해서 빌린 단기 자금 만기 연장을 했는데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은 여전히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그 업체인 무신사와 네. 경쟁했던 힙합퍼도 이번 달 서비스를 종료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오늘 식탁도 자금난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다 지금 조금씩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 지난 3분기 벤처 투자를 살펴보면 지난해는 2조 913억 원이었는데 40% 감소한 1조 2,5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성하고 금리 기조 인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벤처 투자자 시장에서는 영향도 크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증권업계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좀 잦아들 것이라는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의 경우 주식시장과 비교해서는 후행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약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합니다. 네. 이런 경우를 본다면 뭐 벤처 캐피탈의 그 고위 관계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년 3분기쯤이야 이렇게 자금 유동성이 좀 풀리고 벤처 펀드 결성이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재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